안녕하세요. AWS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 서지혜입니다. 오늘은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파이 스토리지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기라는 주제로 AWS의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서도 파이 데이터를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시켜줄 AWS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스토리지는 고객의 요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EBS, EFS, FSX, S3와 같은 블락,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간의 하이브리드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서비스는 바로 온프리미스에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데이터 싱크, 스노우볼, 그리고 트랜스퍼 SFTP, 그리고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전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입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고려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목적에 맞는 솔루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초기 데이터 복제량이 얼마나 있고 이후 중분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초기 데이터 복제 이후에 또 얼마만큼의 시스템 다운 오프라인이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선을 사용한 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스토리지 배송 서비스 같은 스노우볼 서비스가 쓰여야 될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파일 스토리지 경우에는 용량도 중요하지만 개수도 많이 중요합니다. 파일의 수가 수백만, 수천만 개의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실제로 많은 기존의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복제하려다 보면 인덱스 정보들을 읽는 데에만 많은 오버헤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웹 이미지 같이 사이즈가 작은 파일이 수천만, 수백만 개라면 배치 작업으로 묶어서 전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볼과 데이터 싱크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네이티브하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세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포맷이 변하거나 저장 방식이 바뀌어서 별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기존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연동 기능을 변경하기 어려워서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와서 확장성, 그리고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서 기존 환경은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 시 손실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와 정합성 확인 기능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회선을 이용한 경우에 I/O 에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 솔루션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송 시 그리고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에 보안을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은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직접 고객 사이트에 보내드려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직접 담아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 리전에서도 AWS 스노우볼과 스토리지 최적화용 스노우볼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스토리지는 비와 먼지 그리고 높은 외부 충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 같은 경우는 42테라 그리고 82테라바이트의 유저블 용량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스토리지 최적화 스노우볼 엣지 같은 경우에는 80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량 말고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스노우볼은 10GB 이더넷을 지원하는 반면 스노우볼 엣지는 최대 40GB 이더넷을 제공하고 있어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는 EC2나 에이미 또는 람다 등을 탑재해서 배포하실 수 있어서 온프리미스에서 워크스테이션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볼을 신청하고 배송받기 위해서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발송받는 데는 최대 5일까지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테스트를 위해서는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AWS 데이터 센터로 돌아올 스토리지는 여러분이 지정하신 S3 부켓에 넣어지게 되고 이 작업이 완료되는 데는 발송 이후 최대 5일이 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10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실 때 좋은 솔루션입니다. 현재 실시간 업무에 영향이 많은지 과거 데이터를 이전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데일리 변경량이 많은데 다운타임이 적다면 다음에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데이터 싱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배송 상태와 데이터 인제스트 상태에서는 AWS 관리 콘솔에서 이처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노우볼이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시는 설정이실 텐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와 연결 가능한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스토리지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결국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스노우볼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워크스테이션의 성능 또한 굉장히 마이그레이션상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10기가비트 이상의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이게 없더라면 최소한 1기가비트 포트가 필요하고요. 100MB 포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노우볼과 엣지는 참고로 사용하는 커맨드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노우볼은 스노우볼 전용 커맨드가 사용이 됩니다. 스노우볼을 여러 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연결하시려면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을 S3 어댑터 서버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 S3 어댑터 서버에서 디바이스 언락 작업을 하시고 S3 API 명령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병렬 작업을 하시려면 스노우볼 엣지가 좀 더 편리하시긴 할 텐데요.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는 S3 API가 사용되고 여러 대의 워크스테이션이 엣지에 연결돼서 병렬로 복제 작업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에 잠금 해지를 시켜야 하는데요. 잠금 해지를 위해서는 언락 코드와 매니페스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해당 파일은 스노우볼 또는 스노우볼 엣지가 고객 사이트에 도착한 후에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볼은 스노우볼 카피라는 명령을 쓰는 반면 스노우볼 엣지와 같이 S3 API를 쓰시는 경우에는 AWS S3 카피 또는 싱크 명령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파일들은 배치 작업으로 묶어서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노우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MB 이하의 파일은 최대 10만 개까지 한 개의 스노우볼 아카이브 파일로 자동으로 배치되어 처리됩니다. 옵션을 통해 최소 파일 사이즈와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파일의 개수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스노우볼 엣지 같은 경우는 하지만 별도의 압축 파일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타르나 zip, tzip 파일 형태로 압축된 파일은 스노우볼 오토 익스트랙트 옵션을 true로 설정하게 되시면 데이터 센터에 S3 데이터를 복제할 때 자동으로 압축 해제해서 인제스트하게 됩니다. 단 압축된 파일 사이즈는 100GB가 넘어서는 안 되고요. 파일의 개수가 10,000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노우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파일의 경우 큰 파일로 압축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렬 스트리밍을 사용하시는 것이 성능을 더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셔서 카피하는 것도 성능을 높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파일 단위 복제는 그 파일 인덱스에 대한 오버헤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폴더 단위로 복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 단위로 싱크 명령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이름 변경 등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S3 배치 작업을 통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물리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이나 파일 서버에서 다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로컬 네트워크의 홉스를 줄여주는 것도 다른 디펜던시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퍼포먼스 확인을 위해서는 엔로드와 같은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밖에 스노우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는 오른쪽에 백서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데이터 싱크입니다. 데이터 싱크는 인터넷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온라인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싱크는 NFS, SMB 프로토콜 기반의 온프리미스 파일 스토리지를 S3 또는 EFS 스토리지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AWS의 S3 EFS를 동일 이전 또는 다른 이전의 S3 부켓 EFS로 이전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에이전트는 온프리미스의 파일을 빠르게 읽고 인라인으로 압축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선 대역폭이 보장된다면 에이전트당 최대 10GBps의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고객의 파일 데이터를 연결하는 에이전트 이외에 AWS에서는 고객분께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저희가 관리하는 완전 관련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설정한 EFS, S3로 IAM 권한에 따라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싱크가 많은 고객분께서 선택하시는 이유는 성능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별도의 스크립트 없이도 온프리미스의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뿐만 추가 복제하시거나 복제 시 대역폭을 제한을 설정하시거나 비교적 덜 부하를 주는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파일을 복제한다거나 또는 IO 에러 전송 에러 시에 자동 복구하는 기능, 그리고 전송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능들은 대규모 파일 전송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 등입니다. 보안에 민감한 고객 경우에서는 전송 중에 퍼블릭 인터넷망을 지나지 않고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사내망으로 아니면 프라이빗망으로 전송하시는 것이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시면 고객들께서는 프라이빗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 구성을 위해서 고객분께서는 VMware나 EC2를 배포하셔야 하지만 별도의 소프트웨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 싱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 기가바이트당 0.04달러에 비했던 비용이 대폭 줄어서 이번에 0.0125불로 할인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데이터는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데이터 싱크 상태 변경 상태와 로그 등을 통해서 전송 데이터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를 서비스를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는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인바운드 80 포트와 데이터 엔드포인트 443 아웃바운드를 허용해야 합니다. 액티베이션을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DMZ와 같은 인터넷망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PC나 노트북들이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하고 데이터 싱크와 연결이 가능하시다면 액티베이션 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이전트는 443 아웃바운드만을 통해서 데이터 싱크 엔드포인트를 접속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인터넷 통해 엔드포인트를 오픈하거나 URL 기반 아웃포트를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싱크용 엔드포인트, VPC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데모를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사설망 안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윈도우 서버를 만들어 놨는데요. 해당 윈도우 서버에 퍼블릭 IP를 통해서 지금 접속을 했고요. 이후에 AWS 매니지먼트 컨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콘솔에 들어오셨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이제 IP를 복사하여서 데이터 싱크 서버들을 한번 활성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싱크 이제 서비스 메뉴로 가셨고요.
방금 카피해온 데이터 싱크 사설 IP를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타겟을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가 프라이빗 IP인데도 불구하고 액티베이션을 위한 윈도우 서버를 통해서 저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싱크용 에이전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는 보시는 것처럼 S3 EFS 그리고 NFS 그 다음에 SMB 서버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는 NFS 서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으로는 S3와 EFS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S3 선택을 해볼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이제는 모든 클래스의 S3 스토리지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옵션에서는 트랜잭션 중에 정합성을 체크할 것인지 복제 후에 복제된 데이터만큼만 타겟에서 체크할 건지 아니면 모든 타겟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NFS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권한, 오너십, 그리고 생성 타임 스탬프까지 유지하여서 가실지 복제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원본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동기화할지 유지할지 새로운 신규 파일이 있을 때 덮어쓰기를 할지 여부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운영 시스템 부하를 고려해서 복제 시 대역폭을 제한한다거나 또 여유가 있는 시간에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태스크가 만들어졌으니까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제 NFS의 서버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그 NFS 서버에는 총 25,000개의 545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이 작업을 총 진행하는 데는 약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스루풋은 한 2-30메가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서버의 성능이나 여러 개들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실 수는 있습니다. 네, S3 카피어 기능과 그 데이터 싱크를 한번 제가 성능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10만 개의 파일을 보내는데 S3 카피는 약 1분 7초가 걸리는 반면 데이터 싱크 같은 경우 21초가 걸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릴 서비스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입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고객사의 온프리미스에 캐시나 버퍼링 기능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배포하여서 AWS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센과 같은 디스크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스카시로 붙여 사용할 수 있는 볼륨 게이트웨이, 나스처럼 NFS, SMB 기반의 파일 스토리지를 네트워크로 붙여서 제공해주는 파일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그리고 넷백업이나 컨버터와 같은 제3자 백업 솔루션과 연계해서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는 테이프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일 게이트웨이입니다. 고객사의 NAS 스토리지가 부족하거나 이전을 고민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으로 실제 데이터는 S3 원격으로 저장되지만 온프리미스에서는 파일 게이트웨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NFS 또는 SMB 프로토콜 기반 스토리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 에이전트는 VM웨어 또는 하이퍼V, EC2처럼 가상 서버 형태로 제공이 되고 별도의 소프트웨어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 가상 서버는 고객이 정해진 관리 스케줄에 따라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VM웨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기능을 활용해서 이중화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는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에이전트의 데이터 캐시에 먼저 쓰기를 진행한 후에 변경분에 대해서만 합쳐서 이동기 방식으로 멀티파트 업로드 진행됩니다. 만약 파일의 이름만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파일은 재전송되지 않고 S3 내에서 copy put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참고로 파일 게이트웨이는 S3 스토리지 버저닝 기능을 켜놓아서 파일별 변경 히스토리를 모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 읽기를 시작할 때는 클라이언트는 먼저 데이터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고 캐시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S3 바이트 레인지 get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도 데이터 싱크처럼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안전하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파일 게이트 VM으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S3 부켓으로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VPN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프라이빗망을 거쳐서 S3 VPC 엔드포인트를 전송하시려면 별도의 HTTP 프록시 서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온프리미스의 스토리지를 S3로 이동하고 싶거나 기존 NAS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 파일 게이트웨이로의 이전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무중단 데이터 이전을 고민을 하신다면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초기 데이터를 S3로 이동하고 이후 파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로컬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중요한 부분이 메타데이터가 얼마나 잘 동기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파일 게이트웨이 에이전트는 파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별도의 메타데이터 캐시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메타데이터는 접근했던 하위 레벨까지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일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S3에 데이터가 올라가신 경우,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신 경우라면 리프레시 캐시 API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정합성을 맞추실 수가 있을 텐데요. 리프레시 캐시는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고 별도의 알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프레시 캐시 명령어는 프리픽스 레벨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추가되었다면 바로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폴더 밑으로 데이터가 추가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폴더 밑의 데이터 파일까지는 다 리프레시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리프레시 캐시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파일을 추가했다고 한다면 아마 동기화가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를 추가하는 방식은 폴더명까지만 리프레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접근했을 때 ls 명령 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이 파일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중앙 집중하는 데 사용하시거나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컨텐츠를 배급하는 형태로도 그림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이를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알려주는 Notify when uploaded API 요청을 사용하신다면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사용자들에게 SNS 등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즉 리전 간 복제 기능을 활용하셔서 다른 리전으로도 데이터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 버저닝 기능을 통해서 과거 버전들을 다 저장하고 또 특정 버전으로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S3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기능 등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 티어로 이관하시거나 장기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풀 백업이 가능할 정도로의 캐시를 산정하는 것이 다만 좀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국내 고객분들께서 작년 서비스 런칭 때부터 사용해 주신 서비스인 AWS Transport for SFTP입니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으고 싶으신데 스토리지 확장이나 내구성 때문에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SFTP는 데이터는 S3에 저장을 하지만 고객의 온프리미스 환경에 전혀 변경 없이 기존의 크레덴셜, 방화벽 설정,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SFTP로 접속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Transport for SFTP의 장점은 바로 기존의 SFTP 환경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과 같은 기존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와 연동 구현이 가능하고요. 라우트 53를 통해서 기존의 SFTP 도메인을 저희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매핑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하시던 SSH, RSA 키를 그대로 임포트하실 수도 있고요. 방화벽 설정을 바꾸시지 않고도 저희 NAB를 통해서 일라스틱 IP를 설정하셔서 고객사의 Bring Your Own IP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프라이빗 망에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환경을 구성해주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접근한 IP를 어디서 접근했는지 로깅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의 다른 기능들과 연동해서 데이터 레이크 구현에 사용하시거나 S3 이벤트와 연동하여 업로드 이후에 후처리 작업 등을 처리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연동을 위해서는 API 게이트웨이와 AWS 람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데모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드파티 인증 솔루션을 통해서 SFTP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드파티 인증 솔루션을 대신해서 시크릿 매니저를 활용할 예정이고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활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구성은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활용해 아마 필요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크릿 매니저 정보를 불러오도록 사용하도록 람다 펑션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스택 네임을 적어주신 다음에 서버도 자동으로 SFTP 서버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트 서버 옵션을 true로 설정해야 했습니다. 체크박스를 넣은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생성을 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아웃풋 메뉴에 가면 저렇게 API 게이트웨이 URL과 엔드포인트 URL과 람다를 불러킬 수 있는 롤이 아마 생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버를 생성을 하실 때는 방금 만들어졌던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커스텀 프로바이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API 게이트웨이가 시크릿 매니저를 연동할 수 있는 롤들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FTP 서버가 완성되면은 API 게이트웨이를 가서 한번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에 가보니까요. get 메소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get 메소드에서 저는 서버의 SFTP 서버 아이디와 유저네임을 인풋으로 받아서 람다를 호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완성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할 거고요. 프로덕션 스테이지로 디플로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URL을 통해서 서드파티 인증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 API 게이트웨이 get 메소드로 오는 것은 람다를 펑션을 트리거하게 되는데요. 람다는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롤, 그리고 퍼블릭 키들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시크릿 키 밸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롤, 그리고 퍼블릭 키, RSA 키입니다. 키들을 미리 제가 등록해 놓았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통해서 서드파티 인증이 잘 되는지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UI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리스판스에 그 정보들이 담아서 오게 되면 잘 된 것이고요. 그러면 SFTP 서버로 한번 직접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GS라는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잘 접속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퍼블릭망을 거치지 않고 사설 IP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제가 미리 트랜스퍼 서버용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SFTP 서버를 구축해 놨습니다. 여기 VPC 엔드포인트 정보를 좀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PC 엔드포인트 주소로 직접 SFTP 서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연결이 되는 게 확인이 됐네요. 네, 마지막은 NLB에 세팅된 고정 IP를 통해서 SFTP 서버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미리 NLB에 고정 IP를 3개 넣어놨고요. NLB의 타겟은 VPC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IP로 가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NLB 확인해보면 저렇게 3개의 13으로 시작하는 고정 IP가 설정이 된 게 보이고요. 네, 에이지마다 3개의 고정 IP를 넣어놨고요. 리스너로는 22번 포트를 리스닝하게 했고요. 타겟은 VPC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IP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NLB의 한 개의 고정 IP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하나의 IP를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다음에 해당 IP로 한번 다시 접속해 보도록 SFTP 서버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접속이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고정 IP 아니면 사내 프라이빗 IP 아니고 VPC 엔드포인트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AWS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서도 마이그레이션에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저희 AWS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이시는 온라인 교육 과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